된 거죠? 감사합니다. 네, 8주차 데이터베이스 주간 모의고사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어떠셨어요? 1교시는 좀 평이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나름 이제 키워드들 많이 쓸 수 있는 것들 있어서 13번 벡터 DB 빼고는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1번에 이제 이 캡 이론은 중간에 이 삼각형을 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관점별로 분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쪽은 RDBMS 영역이고, 나머지 둘은 NoSQL, NoSQL 영역이다라는 걸 정확히 표현을 해주시고,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픽2 해가지고 두 가지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이론이죠, 이론. 예, 그래서 이론입니다, 이론. 이거에 어떤 분께서는 이런 거를 뭐 약간 뭐 특징, 아니면 뭐, 특징도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뭐 특성, 특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이론입니다. 이론. 또 끝단어를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끝단어가 애매하면 앞에를 다시 쳐다보게 돼요. 정의를 좀 다시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단어를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프로세스냐, 아니면 뭐 절차냐, 아니면 뭐 이론이냐, 아니면 뭐 알고리즘이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뒤 끝단어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앞에를 읽어보다가 혹시나 이제 걸리는 거죠. 개념이 애매하다라고 하면 오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4.5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 개념을 항상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거고, 피크2 해서 이런 내용들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PAC-ELC까지 이제 확장을 시키는 3단락을 적어주시면은 완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옵스는 이 데브옵스에서 파생된 그런 개념이잖아요. 데브옵스가 이제 개발하고 운영을 어떻게 보면은 일원화된 체계를 하나의 프로세스화해서 어떤 개발 이후에 운영 전환하고 이런 단계를 자연스럽게 하는 어떤 문화잖아요, 문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운영이나 개발에 있어서 관리 방식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좀 약간 추가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더 쉽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사실 되게 복잡한데 이제 데브옵스에다가 데이터 파일 하나만 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하고 운영하고 하는데도 데이터베이스, 뭐 ETL 아니면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아니면 데이터 레이크 구축하는 그런 수집 절차들을 중간에 끼워 넣어주시면은 데브옵스에서 그냥 데이터 옵스로 바뀌는 그런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뭐 이렇게 딸딸딸 외우기보다는 다 옵스가 붙는 거는 다 데브옵스에서 뭔가 파생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데브옵스를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같은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좀 눈에 띄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에 보시면은 뭐 데이터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정제, 뭐 시각화, 거버넌스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중간에 껴 넣어주시면 구성을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부업사 관련된 뭐 인증과 아니면 권한과 당연히 뭐 그런 것들 다 배포와 환경 생성과 오케이션 모니터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적어주시는 거고요. 그 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수집 절차라던가 수집 기술들 그리고 스케줄링 기술들 뭐 그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적어주시면 풍부하게 답안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좋은 내용이거든요. 참고에 있는 내용이 더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CDC 저희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스토리지, 뭐 통합 기술 이런 것들, 엔지니어링, 분석 도구, 네, 뭐 시각화 이런 것들을 다 중간에 풍부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티마이저 비교는 RBO와 CBO 비교고 이제 개념 비교, 상세 비교해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RBO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 실행 우선순위 랭킹에 따라서 한다. 그리고 CBO는 코스트 기반인데 중요한 건 이 통계 정보입니다. 통계 정보. 그리고 이제 RBO는 룰 기반이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부정확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혹시나 이제 뭐 그런 것들 수업 시간 했던 것들 잘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RBO 같은 경우에는 룰 기반이고 정해져 있는 대로 그냥 동작하기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CBO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스트 기반으로 통계 정보대로
그리고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런 것들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RBO보다는 그래도 CBO가 성능이 좋다.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간에 뭔가 적혀 있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 했던 걸 최대한 떠올리셔서 이쪽에다가 성능 측면 그리고 동작 방식은 당연히 적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적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단점은 잘 안 적었던 것 같아요. 뭐 굳이 단점을 적을 필요가 있을까? 근데 생각 안 나면 어쨌든 이 부분 항목을 최대한 많이 분리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RBO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의 SQL 숙련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CBO는 자동을 해주니까 옵티마이저가 자동을 해준다. 뭐 이런 측면도 분리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요. 네, 그렇고 개념 비교, 상세 비교하고 3단락은 이제 고려사항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CBO의 고려사항을 주로 좀 적어 확대해서 더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RBO보다는 당연히 CBO가 좋은 거고 CBO를 잘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통계 정보 분석. 그다음 통계 정보 분석했으면은 어쨌든 간에 뭔가를 조치를 하거나 인덱스 리빌딩을 하거나 아니면 테이블 파티셔닝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나와야겠죠. 배운 것들을 정확히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논리 전개가 비교는 뭐 개념 비교, 상세 비교 이렇게 당연히 딱 가는 거지만 선단락은 조금 더 깊게 한 번 더 파시면 좋겠어요. 뭐둘 중에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걸 하나 더 적어주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전개가 돼야지 뭐 여기다 갑자기 이제 오토마이저를 잘하기 위한 활용 방안 뭐 그냥 평범하게 좋긴 하지만 만약에 저라면 CBO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그런 것들 더 이렇게 깊게 적을 것 같습니다. 샤딩, 예, 샤딩이 나왔는데, 요게, 조금,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좀 논리인지 물리인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다시 한번 좀 정의를 드리자면, 이 물리적으로 이 스케일 아웃을 하는 거거든요. 스케일 아웃이라는 게 서버를 동일한 거를 빵빵빵 이렇게 옆으로 띄운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샤딩은 한마디로 이거를 수평 분할을 한 다음에 A, B, C 서버가 각자 이제 뭐 분리돼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면은 A에도 보내고 B에도 보내고 C에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그런 단위보다도 물리적이다. 근데 약간 이 샤딩 키나 아니면 이게 파티셔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논리적인 분할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샤딩은 구조적으로 이 물리적인 단위로 한번 보셔야 돼요. 물리적인 게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샤딩은 어쨌든 스케일 아웃 개념으로 서버를 여러 개를 두고 옆으로 수평적인 확장을 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이 샤딩 키 단위로 분리된 수평적으로 분리된 이런 단위들을 각각 서버에다가 이렇게 분단으로 적재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내부적으로 파티셔닝을 하는 분할 방법은 이렇게 있으나 요거는 논리적 분할이 맞아요. 맞는데 이 방법론 자체, 그러니까 이 인프라 자체는 이 물리적인 분할이 있습니다. 논리로 적어주는 거는 물리적 분할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파티셔닝과 샤딩의 비교 이런 식으로 3단락을 구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뭐 좀 비교를 하자면 파티셔닝은 어쨌든 같은 동일 서버 안에서 이게 스케일 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샤딩은 스케일 아웃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관련돼서는 굉장히 뭐 맨 처음에 인트로를 포브이나 이런 걸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특징들, 뭐 정의와 특징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쓸 게 엄청나게 많죠, 이쪽은. 그래서 이제 뭐 수집, 처리, 저장, 분석, 활용까지 전체적으로 쓰이는 기술들 전체적으로 다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집 측면, 뭐 저장 측면, 마지막에 활용 측면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활용은 요즘에 뭐 분석뿐만 아니라 BI, 뭐 리포팅, 그다음에 AI 쪽 관련된 어떤 그런 알고 계신 기술들 최대한 많이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예측, 분류, 분집화 아니면은 뭐 여기 뭐 시계열 분석, 구성물 분석 등등등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인工지능 뭐 학습 데이터에 활용 가능한 그런 것들 대부분 다 데이터 활용 기술이잖아요. 그런 거 풍부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그냥 기술들을 이렇게 적으시는 것보다는 오른쪽에다가 이런 진짜 실제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몽고디비, 뭐 카산드라, 레디스, 그다음에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에어플로우 이런 것들은
수집과 어떤 스케줄링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적어주면 되겠고요. 또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굉장히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한 토픽이다 보니까 누가 이거를 많이 적느냐. 이 항목을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그래서 내가 8개 적었지 하고 잘 적었겠지 하고 이제 많이 받겠지라고 했지만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 그냥 누구나 다 알잖아요. 당연히 호브이 아실 거고 그다음에 관련된 기술들 뭐 RDBMS, 몽고DB 뭐 이렇게 웬만한 것 좀 다 쓰실 거고 ETL 쓰실 거고 그러니까 항목을 굉장히 많이 부풀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8개 쓰지 말고 12개씩은 쓰셔야 아 남들보다 좀 썼구나. 예. 그래야지 6점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나만의 뭔가 인사이트를 좀 넣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6.1점, 6.3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누구나 선택 가능한 그런 문항은 2-2의 나달락을 풍부히 많이 적으셔야 돼요. 풍부히. 단점도 분리를 3개 정도는 넣어서 4개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좀 적으셔야 이런 문제는 고득점으로 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항 선택에 있어서 내가 첫 번째 문항 쓰는 문항을 약간 좀 잘 쓰는 내가 자신 있는 문항을 좀 고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보면은 그냥 누구나 선택 가능한 문항을 내가 잘 쓴다고 해가지고 문항 1번으로 넣으시면 좀 불리해집니다. 6점부터 시작하는 거랑 1교시 뭐 각 교시별 1번 문항을 6.3으로 시작하는 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선택을 좀 안 할 거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내가 이거 자신 있다 하는 문항을 1번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어가는 정말 데이터 거버넌스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잘 써도 6점이에요. 근데 6점에서 시작하는 거랑 사람이 이제 이미지가 이거 여기서 벡터 DB를 내가 잘 쓰겠다. 13번은 1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잘하면은 남들이 안 들어갔으니까 6.5점부터 터지거든요. 채점자가 약간 이런 뭐랄까요? 그것도 뭐야 환각인가요? 약간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뒤에 가면서 약간 뽀록이 나면 이제 점수가 낮아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드리는 전략적인 방법은 너무나 일반적인 토픽 그런 것들 문항을 1번에 배치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그중에서 잘 쓸 수 있는 가장 1번에 배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6.3점부터 받으면서 시작하게 나가시면 좋다. 그리고 못 쓰는 거를 중간에 6, 7, 8번에다 배치를 하셔야죠. 잘 못 쓰는 것들. 왜냐하면은 쭉 보다가 괜찮네 괜찮네 하다가 뭐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하고 그냥 5.5점, 5.7점 받고 넘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9번, 10번 보면 잘 썼네.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순차적으로 하시기보다 이 포문을 여는 거잖아요. 문항에서 내가 포문을 여는데 남들이랑 똑같이 써서 그냥 쭉 평범하게 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정말 뭔가 인사이터 있거나 그런 거 잘 쓸 수 있는 것들을 1번에다가 배치를 잘 하시고 한 장 반 정도로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네, 부풀리십시오. 네, 한 장 반을 쓰셔야 됩니다. 1번, 1번 문제는 그렇고요. 저는 2교시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는 항상 4장을 썼습니다. 4장. 그래서 4장을 꼭 적으시고 그래서 저 첫 번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첫 문항에 그런 채점했을 때 그런 이미지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가치평가 제도는 키워드 중심으로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평가 기법이죠. 시장 접근, 수익 접근, 원가 접근 이 3가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뭐 역사, 재생, 대책 이런 부분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거버넌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난이도 하에 누구나 다 들어가는 그런 문제인데 예, 요 그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렇게 지붕 모양의 그림을 잘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원칙, 조직, 프로세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항목들 여기 주요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것들, 구조와 관련 값 구조 프로세스 뭐 등등 좋은 얘기 많이 뽑으셔가지고 이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숙도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모델링의 4단계 생각보다 요구사항 분석 이 1단계를 좀 빼먹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뭐 물론 요구사항 분석이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4단계가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가 요구사항 분석이다. 그리고
모델링이 어쨌든 그 구성하는 작업이 조금 좀 정의 부분이 좀 애매하신 분들이 계세요. 뭐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작업이다. 뭐 물론 맞는데 어쨌든 현실 세계의 어떤 그런 개념을 데이터베이스 관점으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개념 논리 물리로 전환하는 그런 절차나 작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모호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냥 너무 치중돼 있어요. 물리적으로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 그런 단계 이렇게만 적어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모델링은 어떤 현실 세계의 그런 이렇게 뭐 업무 프로세스나 업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어쨌든 간에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단계 적어주시고 개념적으로 여기 저 상세적으로 더 이제 적어주실 거 있으시죠? 주제 영역 정의, 엔티티 선정, 단계, 속성, 이력 관리, 그다음에 반정기화까지, 그다음 물리 환경 구성 이렇게 적어줍니다. 시각화는 2교시형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일단 90표, 네, 90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형이 있는데 유형 말고 기법을 적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유형은 이렇게 5가지. 시간, 분포, 관계, 비교, 공간, 그리고 각 유형별의 주요 기법. 네, 시각하니까 실제 한 사람이 시각적으로 좀 들여다보겠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131회 때, 아, 이거는 무조건 그래프 잘 그리면 고득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표로 최대한 표현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시각화잖아요, 문제가. 그럼 시각화니까 당연히 시각적으로 답안을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비슷하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 그래서 바 차트도 그리고 누적 차트도 그리고 산점도 그리고 선그래프, 원그래프, 그다음에 뭐 지도와 접목시키는 그런 그래프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제가 8가지를 적었던 것 같아요. 4개, 4개 해서. 그래서 15.3점 하고 끝냈는데 어쨌든 요거 어쨌든 시각화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이거 표로 글자로 표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시각화 문제니까 당연히 시각적으로 채점점이 있어가지고 좀 쉽게 이 뭐랄까요 채점을 받고 끝낼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개는 제가 약간 좀 만든 문항인데 어쨌든 이제 그 세 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문제는 조금 어렵죠.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그래서 세개 비교하는 문항은 정말 내가 잘 안다. 세 개를 정말 세 개 다 잘 알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들어가셔야 되고요. 시간도 많이 뺏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쓰시면 고득점이 가능한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레이크와 메시의 차이점을 아느냐. 웨어러스는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거는 뭐 다 옛날부터 다 있었던 개념이라서. 근데 레이크하우스는 어쨌든 관계형과 비관계형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저비용의 스토리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스토리에다가 그냥 파일 형태로 쭉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레이크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메시도 마찬가지인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탈중앙화된 구조다. 그래서 소유권이 내가 중앙 통제에서 한 사람이 가지고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뭐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권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데이터를 볼 수가 없고 필요한 그런 도메인의 영역의 데이터만 딱 갖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들이 접근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조금 헷갈리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그 비관계형은 빼놓고 하는 그런 거다. 근데 데이터 레이크는 더 데이터 웨어러스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고요. 예. 관계형이건 비관계형이건 여기다 어쨌든 다 때려놓고 중앙 통제하고 있는 거고 메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약간 흐름을 아셔야 돼요. 이 메시는 중앙 집권 하다 보니까 서로 관련 사람도 내가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필요 없는 데이터도 막 내가 갖고 있게 되고 데이터 레이크가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 지저분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도메인별로 분리해놓고 각각 필요한 것만 또 분산시키겠다라는 게 이 메시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런 항목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규화, 역정규화. 네. 이런 문제는 1단락에다가 정규화, 역정규가 왜 나왔는가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 어떤 순서로 하는가를 적어주시고 이제 2단락 가의 정규화, 2단락 나의 역정규화 이렇게 목차를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1차 정규화부터 보이스 콘도 노멀 폼, 5차 정규화까지 다 적어주시면 되고
혹시나 좀 모르시거나 빠뜨린 부분 있으시면은 조금 감점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으로 너무 이제 끝내시려는 분들도 계신데 그림을 적으시고 나서 여기 적을 게 없으니까 뭐 특징을 적어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림도 적으시고 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특징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정규화라고 하면 정규화에 대해서 5가지, 6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논해 주셔야죠. 네. 그림도 물론 좋긴 하지만 이게 뭐다. 이게 뭐 중복 제거다. 그다음에 뭐 부분 종속 제거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키워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정규와도 마찬가지로 예, 그림 잘 그려주셨는데 제가 봤을 땐 이 내용을 이렇게 3개 적을 게 아니라 이 그림에 잘 적으셨잖아요. 이거를 6개 정도로 부풀려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더 풍부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채점하면서 좀 생각을 했고요. 네, 데이터베이스의 동시성 제어. 예, 요거는 워낙 강조를 많이 해서 예, 확장, 차단, 수축 예, 이런 키워드를 적어주시고 구체적인 절차를 적으신 분들도 예,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PL에 대해서 더 상세적으로 2PL을 하는 동작 절차를 적으실 수도 있고 제가 모범 답안은 어쨌든 이 2PL의 기법 이 3가지 스트릭이랑 리고러스랑 스태틱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적었지만 그렇게 논리 전개로 풀어가신 분들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2PL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해놓고 어떤 동작을 얘가 하는가로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2PL을 이렇게 구분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요즘 인공지능 레그에서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인베딩 모델을 벡터화 시킨 다음에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벡터화 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저장을 해놓고 문서 간의 유사도라든가 질문 간의 유사도를 통해서 가장 내가 찾고자 하는 답변과 유사한 데이터를 찾아주는 정보를 저장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덱싱, 벡터 데이터베이스, 쿼링, 프로세싱 이런 절차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2가지 키워드 LSH, HSNW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다. 유사도가 빠지면 안 되죠. 벡터 DB는 유사도, 코사인, 유클리드, 맨하탄, 내적 풍부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잠시만요. 시간 있나? 이 벡터 DB가 워낙 레그가 강조돼가지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실무적으로 제가 다 써본 DB긴 한데 3단락에다가 혹시 이제 적으실 때 이런 거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파인콘이라는 DB가 좀 유명한 벡터 DB입니다. 파인콘. 그리고 이 큐드란트라는 것도 있거든요. 큐드란트. 네, 큐드란트. 그다음에 파이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파이스. 그다음에 밀버스. 밀버스. 이거는 제가 다 써본 건데 3단락이 꼭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 요거 그냥 4줄, 2줄 정도 써주셔도 됩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실제 사례, 실제 유형, 아니 이거 실제 기술 해가지고 그냥 저라면 이런 식으로 그냥 가져가는 거죠. 4달러 이렇게 적고 4달러가 아니죠. 3달러이죠. 3달러 적고 네모 그냥 4개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 개씩 적으시면 되죠. 그래서 3달러 너무 거창한 게 아니다. 시간이 없으면 그냥 간글 형태로 2줄 적으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도 한번 적었거든요. 한글로 그냥 뭐라고 적고 뭐라고 적고. 네. 그러니까 3단락이 엄청나게 내가 거창하게 표 그리고 그다음에 앞에 안에다 도형 넣고 하는 것도 그건 시간 있을 때. 그런데 시간이 없다. 딱 봤는데 벌써 10분 30초가 넘어가고 있다. 근데 나는 인사이트를 좀 보여주고 싶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리시고 하면은 12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에 여파 있으니까 간단하게 간글 2줄이나 그냥 표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4가지 적고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인사이트가 있고 하도 12분이 넘어가면 그거는 그 다음 문제에서 못 쓰기 때문에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3달러 고민하실 때 시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정확히 들어가시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없다라고 하시면 간략하게 적고 빠져고 나가시는 것도 그 전략이니까 그렇게 한번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1교시 형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2교시는 트랜잭션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 물어본 거 이제 개념과 그 다음에 이를 정의한 네 가지 속성을 가진 ACID의 각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개념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1단락에. 그리고 2단락에는 ACID와 관련된 거를 쭉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굳이 나눴네요. 여기서 원자성하고 일관성을 나눴고, 그리고 여기 격리성하고 양속성을 나눴고요. 그리고 상태 전이도를 그려주면 된다. 그래서 물어본 거 항상 이제 그 이번 시점마다 제가 느낀 게 어, 기승전결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이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승 다 잘 아시겠지만 전, 별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가는데 기승 이게 1달러, 2달러, 3달러, 그리고 4달러 이렇게 되는데 분량이 보면 분량이 조금 특히나 3달러의 분량이 조금 그 기세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2달러까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한 페이지씩 쫙 쓰고 너무 좋은데 3달러기도 갑자기 분량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분량이 사실 문제는 아니고 키워드가 문제긴 하지만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달락은 이렇게 반 페이지를 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 가나 적으시면 한 페이지가 되겠죠. 2달락은 한 페이지를 쓰시는데 가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량을 잡아주시면 되고 3달락은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쓴다고 살짝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크다. 네, 이게 더 커요. 요 분량이. 네. 기승전이잖아요. 이 3단락을 잘 쓰셔야 됩니다. 2교 시험에는. 근데 2단락에 힘을 줬는데 3단락이 약간 양이 줄어드는 분들이 계세요. 의식적으로 저는 그래서 딱 정확하게 정말 이렇게 페이지가 있으면은 3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1, 그다음에 2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3, 그다음에 마지막 4 이렇게 쓰시는 분 계시는데 그럼 딱 3페이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면 그냥 썼다. 아, 그냥 썼다. 15점 아니면 15점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집중하는 문제, 1번 문제 들어갔다. 그럼 저는 4페이지를 쓰잖아요. 그럼 4개를 쓰려고 하면 요거를 이제 여기는 그렇다 쳐도 이쪽에 3단락에다가 이만큼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3단락 가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락 가의 항목으로 따지면 그냥 4개 적고 4달락에 4개 적고 8개 적고 끝난 게 아니라 6개, 6개, 12개를 적으시거나 키워드 기준으로 바꿀 때 그렇게 3단락을 많이 또 풀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승전 가고 마지막에 4단락에 내 인사이트 적으면 이 사람 정말 제대로 안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안 포맷에서 주는 약간 신뢰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토픽들도 있긴 하지만 내가 남들보다 더 집중하고 싶다. 내가 이거 정말 제대로 받고 싶다. 남들보다 많이 한다. 그러시면 쥐어 짜셔서 어쨌든 간에 3단락에다가 더 힘을 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3단락.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계셔서 이거는 제가 멘토링 때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현상은 이제 뭐 삽삭갱 그리고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 예, 여기서 부분 함수 여기 보니까 이제 1차 정규화는 불필요하죠. 1차, 2차하고 3차가 필요한데 요거 한번 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일단 기본키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기본키. 이 학번과 수강 코드가 기본키거든요. 이 기본키의 모든 항목이 종속이 돼야 된다라는 게 2차 정규화죠. 2차 정규화. 그래서 기본키 기준으로 보면 이 학과와 지도교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학번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학번에. 내가 학번을 알면 학과도 알 수 있고 학과를 알면 지도교도 알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이 기본키에 종속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본키는 이 두 가지잖아요. 복합키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기본키에 종속되는 거를 분리를 해야 돼. 이거는 사실 기본키에 종속되는 건 아니다. 학번에만 종속되어 있다. 이거를 줘야 된다는 게 이제 2차 정규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해내자면 이렇게 분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학번하고 수강 코드 얘가 지금 기본 키잖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거 학과하고 지도교수는 별도로 분리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학번, 네. 그다음에 학과 그리고 지도교수. 네. 가만 생각해보면 학번은 학과랑 지도교수랑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준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3차 정규화가 시작이 됩니다. 학번을 알면 학과를 알 수 있고 학과를 알면 지도교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다 분리하시면 되죠. 학번과 학과, 학과와 지도교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 테이블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학번, 지도교수, 지도교수 학과, 학부모 수강권. 그래서 요 개념을 제가 이제 뭐 그 유튜브 채널로 유튜브 그 동영상으로 대체하긴 했지만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본 키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기본 키에 종속되지 않은 것들은 이외로 다 빼셔서 그 다음에 3차 정규화를 진행을 한다. 그렇게 그런 순서로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썰을 못 풀죠. 네,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언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계산 문제는 저는 되게 선별적으로 맨 마지막에다 썼습니다. 맨 마지막. 이게 1번에 만약에 계산 문제 너무 잘한다고 이제 막 이제 덤벼드신 분이 계세요. 뭐 펑션 포인트나 서브넷 마스킹이나 이런 것들 계산 문제 내가 남들보다 잘한다. 근데 이제 1번 하다가 조금 삐끗하면 이제 멘탈 털리거든요. 그러면 2, 3, 4번 다 이제 망치는 거니까 계산 문제를 내가 꼭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해주죠. 맨 마지막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 시험은 약간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마지막에 해놓고 배수의 진을 쳐놓는 거예요. 1, 2, 3번 쭉 가고 맨 마지막에 시간이 계산 문제는 사실 썰 푸고 양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확히 이걸 풀었느냐라는 게 중요하니까 두 페이지나 한 페이지가 나와도 정확하게 쓰시면은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계산은 정확도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시간 없을 때 맨 마지막에 푸시는 게 어떤 기술적으로도 좋다. 시험 보는 테크닉입니다. 네, 회복 기법. 네, 그 장애가 났었을 때 회복을 하기 위한 기법들. 그래서 DB의 장애 유형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용자 그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로체 그아로 외우시면 되죠. 여기까지. 굉장히 그 키워드만 딱딱 적고 빠져나오시는 문제여서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병행제요. 네, 이게 문제가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3번 이제 그다 병행제어의 문제점이라고 하니까 정말 병행제어를 했을 때 문제점을 적어주는 분 계신데 약간 논란의 문제였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수업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병행제어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지 병행제어의 문제점이지 근데 나중에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채점 하다가 보면 이게 약간 좀 잘못됐다라고 오해를 하고 이제 서로 이제 뭐 조정도 하고 해서 다 맞게 해주자라고 이제 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어쨌든 간에 이게 병행 제어를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다. 그리고 이제 내 나름대로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논리를 푸셔야죠, 논리로. 병행 제어의 문제점을 정말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행 제어를 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락킹이나 수준 높은 락킹을 했을 때 내가 사용성이 떨어진다, 트레이드오프 관계다라는 거를 이 4단락에다가 그 3단락에다 적어주시고 가에다가 트레이드오프의 개념 그리고 나단락에는 이렇게 뭔가 하고 나면은 사용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그래도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병행 제어에 문제점을 적지 않으시고 나는 정말 정말 문제점을 정말 적었다라고 하신 분들은 논리적으로 잘 푸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잘 푸신 다음에 적으셨으면 점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정말 그냥 병행제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을 적으신 분들은 그래도 네, 그냥 채점을 하고 뭐 맞는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제가 채점을 했습니다. 네, MVCC 그림 그려주실 때 요 원을 좀 잘 그려주시고요. 여기까지 그리시기보다는 어쨌든 이 언두 영역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어느 지금 버전에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MVCC가 두 가지가 있죠. MGA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언두 세그먼트 방식이 있는데
MGA는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스트그레에서 전체적으로 버전을 다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언두는 오라클과 같이 자동으로 버전 관리 해주는 거. 예, 이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도 이게 모의고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모의고사에서 요거를 사달라고 이제 적었더니 네, 고득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VCC를 나는 누구보다도 더 깊게 알고 있다라는 걸 이제 더 어필을 하는 거죠. 채점자한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데이터 품질은 그나마 조금 썰을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중요한 거는 키워드가 있긴 합니다. 이 값 구조 프로세스가 이게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품질 관리에 대한 항목입니다. 항목. 그래서 이 값 구조 프로세스가 없고 앞에서 아무리 썰 풀어봤자 사실 채점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 그래서 값 구조 프로세스는 품질에 대해서 어떤 그 측정하는 지표다. 네, 요게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세 가지 꼭 들어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성숙도. 성숙도에 대해서 적으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런 그림을 좀 찾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그림도 좋아요. 좋은데 사실 성숙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삼각형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끔. 그래가지고 레벨 0부터 5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도입, 정형화, 통합화, 정량화, 추적화 이런 식으로 초관 정량체 아니면 도입, 도형, 통량체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형 데이터는 이제 RDBMS 떠올리면서 내가 당연히 그 ACID 적어주셔도 되고요. 당연히 일관성, 정확성 다 좋은 말 다 있고 비정형 같은 경우에 저는 이게 그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예, 이 문제에서 비정형 데이터의 품질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형은 당연히 알 거고 비정형을 관리하기 위한 너만의 한번 너가 아는 걸 좀 적어봐 라고 했는데 여기에 단순히 텍스트하고 이미지 이렇게만 적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항목을 많이 푹 풀리셔야 여기서는 고득점이 된다. 남들은 다 적을 거다. 앞에서 썰 풀고. 근데 정말 작정하고 채점을 하면 3다시 나만 보고 대충 알 거예요. 채점자는. 그러니까 여기에 동영상, 이미지, 음성, 사운드 있죠. 그다음에 텍스트, 그다음에 지오메트릭, 지오그래픽 관련된 것도 있죠. 지오메트릭 등등등 해가지고 최대한 아는 거를 푹 풀리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는 뭐 당연히 기신사유율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영상에 맞는 어떤 그런 역들이 있을 겁니다. 중간에 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잘린 구간, 그러니까 유실된 구간이 있는지, 데이터의 유실 측면, 이미지는 노이즈 측면, 뭐 이런 것들이 각 그런 비정형 데이터에 맞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거든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가 있을까요? 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뭔가 유실이 있는지 아니면 철자가 틀린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품질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런 데이터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셨다가 최대한 정말 쥐어짜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채점을 하는 기준이 여기에 만약에 두 개가 들어갔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기본 점수 드렸고요. 여기가 어쨌든 세 개, 네 개가 됐다라고 하면은 좀 추가 점수 좀 더 드렸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 전략. 요거는 좋은 얘기 다 쓰시면 되죠. 거버넌스, 표준, 그다음에 조직 운영, 그다음에 뭐 나중에 모니터링, 성과 측정, 평가, 그다음에 교육 뭐 등등 다 좋은 얘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 목차를 요거는 사실 이 목차를 네 개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걸 묶으실 게 아니라 그냥 1, 2, 3, 4 가시면 되는데 뭔가 이 개요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그 약간 좀 이제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개요를 앞에 넣어버리면 뒤에서 약간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라를 보면은 전략이잖아요. 전략은 사달라고 그냥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땐 전략으로 끝내시면 괜찮은데 이거를 앞에 개요를 넣는 순간 이게 목차가 좀 꼬입니다. 그리고 두 개, 세 개를 묶어야 되나? 이거를 1달러고 잡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이걸 2달러고 잡아야 되나? 이렇게 가야 되나? 막 이제 그때 헷갈리거든요. 그냥 이럴 땐 네 개 넣는 문제는 1, 2, 3, 4 이렇게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하면서 제가 목차가 조금 어, 목차에서 주는 약간 신뢰가 떨어진다라고 하신 분은 제가 별도로 또 말씀드릴게요. 네, 튜닝. 네, 튜닝의 개념. 그래서
이 비효를 제거하고 어쨌든 최적의 성능을 끌어올린다라는 개선하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효를 제거하기 위해서 설계적인 관점, 그리고 인프라적인 관점, 그리고 SQL 관점 이 세 가지로 접근을 해서 튜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설계 단계는 논리 설계와 물리 설계가 있잖아요. 논리, 물리. 네. 굳이 나누겠다라고 하면 논리와 물리로 구분하셔서 논리적인 설계에서는 ERD를 확인하고 서로 객체 관계를 확인하고 속성 이상 음수 확인하고 저희가 그냥 그 아까 개론물에서 적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물리는 말 그대로 인덱싱이나 테이블이나 아니면 그 DB에서 사용하는 CPU나 그런 하드웨어적인 자원들, 메모리나 아니면 뭐 캐시를 뭐 크기를 조정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논리와 물리를 좀 분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힌트의 유형. 네. 힌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누가 힌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느냐. 네. 그래서 이걸 다 적으실 수는 없겠지만 예, 일단은 요렇게 두 개 정도. 요거는 당연히 전체 조회, 한 건 조회. 이건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인덱스를 사용할 건지, 인덱스의 베스트 플루스 스캔을 사용할 건지, 조인에서도 네스티드 루프인지 머지인지 해시인지 이런 것들을 예, 하나만 알면은 뒤에다가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러렐, 해시 그래가지고 한 5가지 관점으로 나눠가지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림을 좀 이제 그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그림을 그리실 때 제가 모범 답안을 지금 못 열어가지고 그런데 일단 되게 정확하게 그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 일단 1교시형에서는 이런 그림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이런 그림 있잖아요. 여기에 네모 이렇게 적고 뭐 여기에 해결 방안 적고 이 네모 뭐 원인 이런 그림은 사실 1교시형에는 적합한 그림은 아니다. 최대한 지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2교시형에서 1달러 개념 썰 풀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건데 1교시는 정확히 어떤 프로세스나 절차나 아니면 인프라적으로 뭐 구성도나 이런 게 정확히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1교시형에는 다 그 뭔가 맞지 않는 그림이다. 근데 이걸로 그리시면 좀 헐렁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교시형에 많이 쓰셔야 되고 2교시 특히나 1달러 처음에 이제 포문을 열 때 개념을 넣을 때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몇 번 보이셨고 네. 그리고 그 2교시형의 개념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셔라. 개념 2교시의 1단락에서 개념이나 어떤 등장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적으실 때 너무 많은 그림을 거기다가 치중하지 마셔라. 거기서 시간을 세이브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면 멋있어요. 멋있는데 과연 이걸 그리는 동안 얼마나 걸리셨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2교시의 1단락은 최대한 간단하게 적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개념과 특징 적고 그림 적고 빨리 빠져나오시고 2단락, 3단락을 잘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2교시형의 1단락은 최대한 단순하게 적으시고 단순하게 적으려면 그림이 작아지면 안 돼요. 커져야 됩니다. 그림. 꽉꽉 차게. 꽉꽉 차게.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린다고 해가지고 이제 작게 세 개를 배치하면 이게 시간 낭비하고 사실 득점도 못하는 케이스거든요. 가성비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림은 항상 헐렁하게 그리실 거면 꽉 차게 크게 도형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모를 내가 그리려는 것보다 그 옆에 있는 큰 거를 그리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되고 개수를 좀 줄이십시오. 개수를 줄이려면 마찬가지로 큰 도형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요거 한번 1교시형 요거 한번 좀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를 좀 체득하셔서 3달러, 1교시형 3달러 막 그 노이로제 막 걸리고 하는데 막 열심히 막 정말 깨끗하게 깔끔하게 쓰는 게
그 정답은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그냥 두 줄로 그냥 강글처럼 표현을 하셔도 대신 강글에다가 중요한 거는 키워드는 또 별표를 해주셔야 되겠죠. 지난주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해요. 뭐 그림에도 별표를 해주시고 그 내가 어쨌든 남들보다 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표시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그 채점자가 뭔가를 찾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그 아까 캡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게 피크 2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앞에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문이라고 하면 어쨌든 읽어야 되는데 숫자를 한번 크게 하세요. 크게. 픽을 하시고 뽀동감을 쓰시고 이렇게 뭔가는 이제 이 채점자한테 내가 이거 두 개가 탭이 중요한 게 뭐예요? 어쨌든 두 개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 2가 중요한데 네. 뭐 마치 뭐 누구 정당의 2번인 것 같긴 한데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두 캡이 이론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중요하다고 하니까 영문으로 적으실 건지 숫자로 적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숫자가 더 직관적이고 시청자한테 더 와닿을 수 있다. 그러면 솔직히 밑에 안 읽고 끝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재희 기술사님이랑 얘기를 한 건 아닌데 그 시험 접수를 하실 때 이건 개인적으로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130회 때 131회랑 크게 답안의 차이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130대 떨어졌더라고요. 58.58로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접수를 막 하자마자 했어요. 특히 서울권에서 접수를 거의 땡 열리자마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앞번호에 수험번호가 배치가 됐더라고요. 저 앞에 제가 1분단 두 번째에서 시험을 봤으니까 첫 번째 그 뭐죠? 그 교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엄청 접수를 빨리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력이 없다고도 생각했지만 채점에 어떤 그런 모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에 100이 있으면 30명 정도는 모수로 잡아놓고 채점을 먼저 빠르게 해본다. 근데 이 모수에 들면 뭔가 더 불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수에 드는 것보다 어떤 모수를 보고 나서 내 답안을 보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독성이 좋으신 분들은 조금 이번에 약간 늦게 접수를 한번 해보세요. 참고입니다, 참고. 미친놈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 듣기 위해서 정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130일은 진짜 붙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모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약간 의식적으로 늦게 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뒤쪽 교실에 약간 뒤쪽으로 제가 갔는데, 뭐, 그래서 붙은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약간 모수에 들어가면 채점의 기준이 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채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내가 같은 점수라도 앞에 모수에 잡혀서 타이트하게 채점 받고 끝낼 건지 떨어질 건지 아니면 뒤에서 조금 못했더라도 뒤로 갈수록 좀 얘는 괜찮은 것 같네 이런 느낌을 줘서 좀 합격을 가실 건지 예, 뭐 이건 썰입니다. 예, 제가 뭐 산인공에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제 혼자만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번에 합격권에 있는 분들은 한번 뭐 사실 수험 번호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에다가 한번 접수를 한번 해보시고 예,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까지 어떻게 네? 아, 네.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아니 그러다 밀려가지고 대전까지 그렇죠. 이제 그 어느 정도 조금 그러니까 땡 하자마자 막 방클릭 해가지고 막 정말 뭐 스타벅스 그 막 선물 받을 때처럼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한 3, 4분 지나고 하시면 충분히 되긴 되더라고요. 지방에서 시험 본 계세요? 혹시? 네, 지방에서. 예, 예. 지방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울권에서 보시는 분들은 시점은 네, 모으는데 지방이 약간 뒤쪽으로 수험보다 뒤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권에서 보시는 분들은 빨리 하시면 빨리 앞쪽에 배치돼서 뭐 그것도 썰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말 수험번호로 이렇게 답안지를 모아가지고 앞에서도 추첨해낸다 이런 것도 사실은 모르겠거든요. 방식을.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고 옛날에는 이 답안지를 복사해서 채점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답안지를 복사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 안 하고 원본을 보고서 돌려가면서 하는데 그 중요한 게 저기 누구야 그 합격권에 계신 분 중에서 그
과도하게 수정 테이프를 많이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게 약간 이제 좀 불리할 수 있다. 옛날에 복사하면 그게 티가 안 났는데, 네, 그래서 수정 테이프를 너무 과도하게 적진 마시고, 사실 쓰지 마시고, 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복사했는데 그냥 본다. 원본을 3명이서 돌렸어요. 그래서 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풀이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에 규모 해설이네요. 한 뭐 10분만 쉬고 저희 3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